저는 2014년 12월 1일 날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제 주로 불려 다니면서 강연도 근데 그렇게 좀 입으로 하고. 뱉고 나니까 조금 좀 나요? 마음이 위로가 되시던 엄청 거예요? 났죠. 유가족의 특징이에요.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뱉어내면.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2015년도 8월 달에 심리부검을 했어요.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이게 신문에 그 모집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편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조금 막 왜 하나는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을 비집고 그냥 남편을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애도가 되는 거야. 그때서 눈물이 나는 거야. 드디어. 그때 울었어. 그때 울고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억울해서 그냥 우는 거야. 내 처지가 억울해가지고 분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계속 수다 떨면서 그 맞아요. 일에 대해서 예, 계속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하면 풀어내잖아요. 났죠. 응, 해결 응. 났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강남 끝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진주에서 오셨어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일단 각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주에서 오셨으니까 먼저. 먼 곳에서 오신 손님. 네. 저는 진주에서 온 신명빈입니다. 네. 저는 남편이 2014년 12월 1일 날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아파트 뒷산에 그 목매무로 자살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저는 올해가 딱 34살 정교환이고요. 누나가 2005년 정도, 한 14년 정도 됐는데 이제 친누나를 좀 이렇게 자살로 떠나보내고 하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박인순입니다. 소 잃고 열심히 외양간 고치고 있습니다. 예, 아들을 먼저 보내고 2009년도 8월 2일 날 이제 10주기가 막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지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살 사별자분들 애도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신명빈님이랑 그 자살 사별자 모임을 또 함께 따로 하고 또 있습니다. 모임도 있으시고? 네, 아, 네, 네. 그러시구나.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자살자에 대한 기억을 꺼내 놓기도 또 얘기하기도 참 그게 쉽지 않은데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말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 역시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누구나 한 번씩은 겪을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뭐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조심스럽지만 우리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어땠는지 네네. 좀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좀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좀 편하게 얘기해 드릴 수 그날 있고. 기억나세요? 그날 그 그날에-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제가 20살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학교 때문에 대학교 OT로 약간 지방 쪽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야,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평소에 전화를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 좀 의아했었는데
아버지가 누나가 막 죽었다고 막 울면서 막 아빠가 막 얘기하는 거죠. 빨리 오라고 기현아, 빨리 오라고.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좀 정신이 없었어요. 뭔 말이지 지금, 뭔 상황이지 하다가 울면은 이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울진 않았어요. 현실 인정한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어떤 장례식장을 오라고 계속 이제 갔는데 결국 그 안에 이제 누나 영정 사진이 있었고 그냥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바로 얘기를 들었고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연락을 네, 받으셨구나. 연락을 받아가지고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를. 네. 그쵸.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네. 쉬웠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잘 아버지가 받아들이시는 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현장에 또 이제 어머니가 누나랑 같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네, 어머니가 가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타격체가 되게 많이 엄마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어머니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머니는 그날이 2014년 12월 1일이에요. 겨울에. 저 그때 이제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이제 7시 20분에 이제 큰애가 중학생이어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아침 이제 밥을 준비를 하고 남편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없는 거예요. 없고 남편 책상 위에 이렇게 A4 용지가 4장이 이렇게 쪼르륵 나란히 있어서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유서 이렇게 해서 막 축 써여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들렁거리는 성격이고 전 꼼꼼하지 못해요. 근데 남편은 되게 이제 꼼꼼한 스타일이고 이제 집안일 대소사를 자기가 다 챙겨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가면서 뭐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자잘한 거 그걸 다 쓴 거예요. 그걸 지시사. 네 장을 다 쓴 거야. 4장이나. 4장이나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뭐 타이어가 고장 나면 뭐 그게 모퉁이 돈데 그게 무슨 타이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 뭐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엔진 오일은 어디 가서 갈아야 돼. 막 이렇게. 그래서 119에 이제 실종 신고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한 30분도 안 돼서 이제 경찰이 집에 왔어요. 경찰이 집에 와가지고 사실 오늘 이제 새벽 5시에 아침 5시에 등산객이 이렇게 이제 뭐 신고를 했다. 이제 그 산책길에서 이제 발견해서 신고해서 시신을.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떨려서. 그렇죠.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뭐 9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요. 그날 저녁에 한 7시쯤 이제 정말 낯선 전화를 받은 거죠. 이렇게 누구누구가 남편이시죠? 네, 맞는데요. 이제 그 소식을 전해서 진짜 그 순간에 완전히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탁 테이블이 기울어지면서 뒤집어지면서 지그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냥 까맣게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누구랑 간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누구랑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5월 31일 날 내가 저녁에 고기를 잔뜩 다 먹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뭔 날인데 고기를 먹이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그거 해. 근데 죽기 전에 밥을 안 먹더라고. 그 나한테는 이만큼 힌트도 안 주고 그냥 떨어졌는데 이렇게 18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떨어졌는데 가서 딱 만져보니까 차디 차더라고. 뭐 그래서 뭐 한 2년 동안 그냥 울면서 댕겼죠. 그냥 뭐가 모른지 모르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2년 동안 막 방황하고 막 하루에 한 이만 먹었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잠 4시간 자고 그러니까 뭐 10kg, 15kg까지 빠지더라고. 저는 그때 든 생각은 나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어디에서 남편처럼 죽을지도 몰라. 내가 애들을 지키려면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집 안에서 애들을 잡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에 꽉 잡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은행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은행잎에 맞아도 죽을 것 같았어. 삶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자체가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그때 일이 떠올라서. 그날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을 저는 좀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면의 깊이가 있고 나름대로 성숙할 것이라는 착각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상담도 했었고 그러나 병원은 가진 않았었어요. 저의 오만이었죠. 근데 사실 군대 입대를 했다가 3일 만에 되돌아왔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울증 치료를 했고 우울증 치료를 하다가 아이가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래서 그냥 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끊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어요. 누나도 우울증이 네. 있었나요? 누나는 어쩌면 좀 우울증보다는 좀 현실을 좀 도피했던 것 같았어요. 현실 도피. 현실을 좀 예. 누나는 원래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잘 건강했고 잘 학교 생활을 잘했고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갑자기 누나가 좀 잘 안 씻더라고요.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누나가 죽기 한 1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좀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우울증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있다가 그 이제 선택을 하기 직전에 약을 끊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2달 정도. 예, 그 자녀분 지켜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저는 그 우울증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맞아. 괜찮은가 보다라고 했던 거죠. 그게 약을 끊고 이거를 그러면 본인이 결정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어쨌든 우울증이라는 게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많죠, 많죠. 우리나라에도 예.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많으면서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감기가 아니에요. 네. 이게 금방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만큼 흔하니까 빨리 이제 도움을 받아라. 그게 막 심각한 게 아니다. 약간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못돼서 근데 우울증이라는 그 친구는 되게 얼굴이 여러 가지 정말 가벼운 마음 감기 같은 애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구조신호조차 못 보낼 정도로 아무런 그런 기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울증도 있고 실제 자살자 중에서 어쨌거나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명백한 자살 위험 요인은 치료받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고 그래서 저도 면담 나가보면 이렇게까지 모르셨을까? 이렇게 힘든데 왜 내비뒀을까? 근데 그게 보통 많은 국민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우울하다 그러면 그냥 저도 쉽게 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그렇게 즐겨 그러면 괜찮아져라는 식으로 그게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약으로도 치료가 나는 마음 쉽지 않은 먹는 대로 할 수도 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 상태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선택을 하셨던 거죠, 남편분이? 그렇죠. 자기가 어쨌든 이제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이제 주식이 잘 안 되니까 생활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뭐 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저는 사실 남편이 12월 1일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저희 가족이 삼겹살을 먹으러 외식을 했고 그다음에 차를 한잔 하면서 이제 애들 다 크고 성인이 되면 우리 둘이 남을 건데 그때는 또 신혼처럼 같이 재밌게 살자. 우리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에 대한 그래서, 얘기를 이미 하셨구나. 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남편이 이제 제 책상에 앉아서 막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셀카를 전혀 찍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이제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이 다가오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여성화 갈라지나 보다. 이제 감성적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유서에 보니까 그걸 영정 사진으로 써라고 되어 있더라. 세상에. 아, 이거 뭐야? 그러면 내가 셀카 찍을 때 찍지 마. 안 하던 내 행동하지 마. 이렇게 그거를 눈치챌 했었어야 수는 되는 없죠. 거야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황스러워. 저는 그날의 의미는 이거 뭘까? 뭐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모를 것 같아요. 80%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도 똑같았었어요? 예, 제가 늘 베란다에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 뿌리고 엄마는 이게 꽃들 보는 게 너무 행복해 했을 때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어깨를 이러면서 엄마 내가 좋아하는 노래 기억할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이런 사인들이 좀 이렇게 평소 안 하던 거, 그다음 안 하던 행동 이런 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뭐 농담을 해보면 이제 뒤늦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신명민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박인수님 말씀처럼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알아챌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일이 발생하니 반복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반추를 하시는 거죠. 난간을 잡고 있는 상태. 난간 하리에요, 상이에요. 이렇게. 왼쪽! 출동대 잠시 비기 그 반수대, 그거 우리 반수대 대원이 지금 구조 작업 중. 가방이나 신발이나 그런 게 위에 있어요. 또 아래 누르자. 들어온 없어. 여기에서 사고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건져도 좋은 소리를 듣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일 내가 살아있으면 나도 고통스럽고 내 주변 사람도 고통스럽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없어야 평화로 전 사연을 모르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은 하소연을 합니다. 저희한테. 너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저희 배가 거의 100km 가까이 달리는데 배에서 뛰어내려요. 다시. 그때 상황은 뭐 완전히 시간이 정지된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이랑 둘이 살았기 때문에 저를 누가 옆에서 케어해주고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누가 옆에서 있었던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롯이 그냥 그 시간이 멈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저는 경찰 가서 조사 받고 그리고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아이 먼저 보내고. 일단 조사는 다 받아야 되는 예, 거라요. 예. 네. 저는 그때 앉아서 이제 경찰이 이제 왔었기 때문에 그때 뭐 이렇게 뭐 조서 같은 걸 꾸미더라고요. 쓰더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뭐 조금 지금 생각해도 조금 그때 당시 좀 힘든 부분이 경찰관이 이제 보험을 많이 들었냐고 묻는 거예요. 보험 든 게 맞냐고. 근데 처음에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거 뭐지? 갑자기 막 피의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마음에 딱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러게 얹히지. 네. 경찰은 자기들의 할 일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배려를 못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감이죠. 네, 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이걸 변사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밝히는 게 더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자살자에 대한 무슨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챙기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정신없는 상황에 바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예. 일단 저는 그 주변에 부고를 어떻게 알리셨을지 어떻게 알리셨나요? 예,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예, 예. 누나 친구들한테도 다 알렸어요? 누나 친구들 일단 친한 친구들한테 알리고. 네, 친척들한테 알리고 그 사인을 얘기를 네, 사인도 다 얘기하고 하고 왜 네. 이렇게 스스로 네, 투신했던 것도 다 얘기하고 다 얘기를 네. 했어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그나마,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자살 사별자분들은 사인을 자살이다라고 밝히지 못하시는 분이 훨씬 네. 많으시고 아마 여기 계신 세 분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알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애도 과정이 다른 분에 비해서 네, 좀 잘 진행되고 그러니까 왜 오시지 뭐 않을까. 사고사라든가 아예 네, 그거를 네. 숨기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경우들이 있다 좀 그러더라고요. 많으시죠? 예, 좀 아쉬운 것은 네. 예, 아쉬운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일장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로 예, 그냥 떠나 보낸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짧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예, 누군가 원래 그렇게 누군가 아니요, 원래 예, 그래요? 예, 예. 아니요,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많이들. 네. 예.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저는 당사자니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아, 초기는 아. 예,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얼결에 그냥 그러니까 집안의 다른 분이 빨리 끝내라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그게 좀- 너무 아쉽고 예, 너무 가슴 아프고 예. 저는 3일장 하고 화장하러 가는 그 연구차 안에서 제가 기절을 했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119에 실려 갔었고 실려 병원에서 이제 수액 맞고 정신 차려서 오니까 이제 화장이 다 끝나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분이 뭐랄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쇼크 상태일 것 같아요. 정말. 예, 계속. 그러니까 집에 와도 그때 이제 친정 언니가 옆에서 이제 저를 케어를 해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해가지고 3학년 올라가서 그 중3 1년 동안 제가 학교를 얘가 어떻게 다녔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 1년이 어떻게 나한테 지나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때 당시 애가 중2, 네. 중3? 그럼 사춘기가 제일 심하게는 그때 아이도 힘들었을 것 같아. 학교는 아까 보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괜찮았어요. 애들이 알았나요? 그렇죠. 뭐라고? 애가 지금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큰 애가 112. 자기가 신고를 했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저 자신을 노출시켜 상담도 받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뱉어냈잖아요. 근데 애는 이제 애는 사실 우리 큰아이하고 앉아서 아빠를 두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좀 두렵더라고요, 꺼내기가. 그래서 일절에 거의 한 1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아우, 몇 년 걸렸어요.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애들이 이 사실을 알면 모두 다 우리는 막 부서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을 하니까 애들은 아, 그랬구나. 아빠 이야기를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억 속에서 혼자 떠올릴 때는 그래, 아빠랑 눈이 올 때 축구를 했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그날 눈이 어떤 형태로 있었고 아빠 숨소리가 이랬고 뛰면서 아빠가 이랬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고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잘 지냈던 기억도 훨씬 생생하게 이렇게 떠올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빠 패스! 골대! 아빠! 다시 패스! 오케이, 땡큐! 빨리! 야! 특히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40, 50대 가장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40, 50대 중년의 자살률, 그러니까 그 자살률이 연령에 따라서 네, 이렇게 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규모상으로 보면 40, 50대 그 남성 자살, 우리나라는 여성 자살률보다 남성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그리고 40, 50대 중년 가장들이 대부분 이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만약 그런 경우엔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짊어질 짐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크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그 남겨진 어떤 부채라든가 빚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이제 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혹시 실제로 그런 뭐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남편이 그 고맙게도 저희는 땡땡 해가지고 딱 0이었어요. 부채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아, 완전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0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0도 어려운 거잖아요. 뭐가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예요? 그렇지, 그렇죠.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유가족분들 사실은 지금 죽음 이후에 이렇게 잘 버티시곤 계시지만 저는 제일 우려가 됐던 게 죄책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들죠. 너 그때 뭐 했어? 그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시선이 두렵구나. 시선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좀 잘해주지 그랬어? 그렇게 신호 막 보낼 때 좀 딱 알아가지고 좀 손잡아주고 좀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런 원망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남편 친구들이 왔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그 친구가 절친이었는데 이제 한참 서로 막 음식 먹고 이제 술도 좀 마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왔으니까 와주셔서 고맙다 인사하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았더니 그 제 앞에 앉아서 재수 씨 그때 힘들어하면 훈이가 힘들어하면 좀 잘 챙겨주지 뭐 했냐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남편 친구한테 제가 막 오히려 더 막 역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아냐. 나도 힘들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자기 스스로를 자책을 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본인도 괴로우니까. 그거를 2년 동안 연구를 하고서 왜 죽었을까 했는데 뭐 2년 동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워낙 힘들었어. 뭐 힘들게 18년 동안 힘들게 살았지. 아주 좀 가까운 분이 우리가 그때 함께 모여가지고 놀 때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 사진을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서 좀 웃었나 봐요. 어떻게 웃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돌아와서 울었어요. 아, 난 이제 웃어도 안 되는구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죄책감은 모든 사별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꼭 자살 사별자만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식을 뭐 병으로 먼저 보내신 분들도 못 해준 거에 대한 죄책감을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데 자살 사별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좀 더 가혹한 것 같아요. 그게 고인이 스스로 나의 의지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겨진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죽음을 명확히 알 수 없거든. 정확하게 다 추측일 뿐이지. 그리고 직후에 이제 자살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시도도 하시는 이제 사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유가족들이요. 네. 전염성? 네, 일종의 그런 일종의 것처럼 옮기는 그러니까 거? 그 느낌이? 유가족들도 약간 위험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약간이 아니라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군이에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늘 했죠. 그러니까 1년 안에는. 그러니까 네. 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낮에 차를 끌고 나가면 옆 차선에도 차가 없고 앞 차선에도 차가 앞뒤로 전혀 차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가속 페달 밟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한순간. 네네. 근데 페달을 밟다 보면 이제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커브길이 모르는 나오면 이제 거잖아요. 가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순간 또 아이들이 떠오르면 이제 정신을 차리자. 그러니까요. 그래도 옆에 다행히 언니나 뭐 누가 계셔서 다행이었는데 아까 지혜 씨 걱정하신 대로 혼자 계셔서. 저는 또 나름대로 이 인생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떠나도 나를 아까워하고 뭐 아무 나를 아까워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2달 지났을 때 운전을 하고 하다가 사실은 고의가 아닌 가로수를 들이받고 가로수가 뿌리가 뽑혔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가로수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 중에서. 차는 폐차를 했거든요. 차는 폐차했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가 내가 차라리 지금 딱 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다면 아마 다른 분들이 저를 오해를 했을 거예요. 아들 그리워서 따라갔다. 근데 그때는 아마 제가 죽을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자살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살 유가족은 그러면 뭐 곱하기 몇을 해서 더 많겠네요, 교수님. 뭐 외국의 이제 연구를 보면 한 명이 이제 자살로 사망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런 사별의 고통을 느끼는 집단은 아니지만 마치 이렇게 그 연못에 돌 던지면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한 명당 135명까지 그 파급력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자살을 접한 혹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개입, 뭐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주변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자살을 했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싫지 않아요. 막 힘내, 괜찮아, 괜찮아. 시간 지나면 이런 말도 싫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어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힘내라고 아니 힘이 안 나는데 왜 자꾸 나를 힘내라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기운 차리라 그러고 누나 잊어버리라 그러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막 이해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뭘 알아 이해하는데. 네가 이렇게 되죠. 너가 경험해봤어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 가벼움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가벼움이랑 꼭 해답을 주고 싶은 거, 자꾸 조언 안 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만 주고 그냥 어쩌면 같이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건데 아 이게 되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지나친 격려가 고문 같은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이렇게 딱 따르는 방법이 있던데. 잔을 따라주고. 좀 따르는 사람이 잘 따르는데 소믈리에처럼 딱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아 묻었네. 제가 따라드릴까요? 네, 제가 네, 아, 고맙습니다. 과일이랑 좀 잡수세요. 잡수세요. 앞접시. 이거 드세요. 네, 아니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뭐 신청하셨어요? 남편하고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 항상 그 김범수 씨 노래나 싶다? 예, 아니면 또 김광석 씨 노래를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 보고 싶다 이 노래를 신청한 게 그때 5월에 그때 2016년인가 그 정도 했겠다. 그 정도에 벚꽃이 막 날리는데 비가 좀 왔어요. 근데 딱 이걸 틀어주는 거 라디오에서 그러다가 차를 딱 세우고 막 우는데 너무 웃긴 게 정말 이 벚꽃 이파리가 두 개가 딱 겹쳐지면서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늘의 계시야 이러면서 되게 막 울면서 들었던 노래. 좋아하셨던. 네. 조금만 들어볼게요. 네. 네.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그 이틀 전인가 이제
저희가 과천에 살았는데 과천은 가로수 길이 되게 길어요. 이게 은행잎이 그때부터 막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걸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한 무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가면 그 사람들이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모르고 이렇게 손을 놨어요. 우리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왜 손을 놔 저한테. 왜 손을 놔. 둘이 한쪽으로 가서 서면 되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손을 놨지? 한쪽으로 함께 서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작은 것까지도 마음에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들까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살아 있으면 아무리 밉고 뭐 원수 같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도 여지가 있지만 떠나가면 정말 어떻게 소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인간의 한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았어요.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제 죄송하더라고. 근데 그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좀 보고 싶다, 많이 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추억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 남편하고 그 지냈던 그런 그 알콩달콩했던 그런 거, 또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추억들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아까 이 노래도 들으시니까 이제 또 생각도 나고. 한 그 일주일 전인가 그때 남편이 저한테 우리 와이프 한번 안아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좀 이렇게 형제처럼 살잖아요 보통. 왜 이래? 왜 이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탁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지. 나를 이렇게 만진 건. 그래서 그때 좀 같이 한번 안아줄 걸. 근데 우리 아이는 교보문고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책을 네, 좋아하시구나. 그래서 항상 아이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늘 내 기억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5월 달은 정말 5월이 힘드세요? 가정의 달. 아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한 30대 초반에 이런 젊은이들, 청년들 봤을 때 우리 아이도 저렇게 멋지게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까운 아이를 내가 놓쳤구나 이러한 또래를 보면 네네 그치, 기억 속에는 항상 네. 어린 아이지만 네. 또 이렇게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누나가 언제 보고 제일 보고 싶으세요? 어쩌면 이제 누나가 좀 이렇게 떠나고 나서 이렇게 어떤 추억이나 이런 기억이나 얼굴이 진짜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나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한 3, 4년 지나니까 누나 막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누나랑 뭘 했지? 기억도 안 나고 나 누나가 진짜 있었나 할 정도로 잘 뭐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정말 누나가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점점. 근데 진짜 아주 어릴 때 추억이 딱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누나는 한 4학년쯤이었고 저희 집이 화장실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큰일 보는 게 너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밖에. 누나 같이 가자. 근데 좀 되게 냄새 나는 곳이었는데 근데 같이 가줬거든요 거기를. 근데 제가 되게 땡깡을 많이 배웠어요. 누나 좀 같이 가자. 나 무섭다. 근데 거기 정말 그 조그만 데에서 둘이 했던 게 정말 기억이 나더라고요. 연년생이라 더 친구 네, 같았겠어요. 더 이렇게 누나 되게 많이 의지했었고 누나는 좀 진짜 나 같아도 진짜 안 갔을 텐데 거기를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땡깡 부리면 누나니까. 네, 그래. 누나여가지고 그게 가장 나도 많이 그랬는데. 기억났어요. 나 화장실 가면은 네. 동생이 앞에서 꼭 지켜줬거든요.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 화장실 생각이. 그게 진짜 그게 너무 강렬하게 기억났어요. to say goodbye. Remember me. 근데 실제로 이 세 분들은 어쨌든 이제
얘기하시길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어요? 저는 2014년 12월 1일 날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제 주로 불려 다니면서 강연도 그렇게 좀 입으로 하고. 뱉고 나니까 조금 좀 나요? 마음이 위로가 되시던 엄청 거예요. 났죠. 유가족의 특징이에요.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뱉어내면 예, 했던 얘기 또 그게- 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유가족들이에요.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2015년도 8월 달에 심리부검을 했어요.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이게 신문에 그 모집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성규 박사님 만났고 처음으로 이제 아 남편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조금 막 왜 하나는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을 비집고 그냥 남편을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애도가 되는 거야. 그때서 눈물이 나는 거야. 드디어. 그때 울었어. 그때 울고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억울해서 그냥 우는 거야. 내 처지가 억울해가지고 분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계속 수다 떨면서 그 맞아요. 일에 대해서 예, 계속 그러면 이야기했으면 조금 났죠. 응, 해결 응. 났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왜 우리가 왜 몸이 너무 얼어 있으면 넘어져도 안 아프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날씨가 풀리고 마음이 풀어지고 몸이 풀리면 넘어져도 아픈 걸 느끼는 것처럼 그 뭔가 그런 곳 속에서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아픔을 느끼셨던 눈물이 거예요. 제대로 이제 나는 맞아요. 거죠. 그게 눈물이 이제 마음의 소독약인 거거든요. 눈물이. 그 이후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아. 시켜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울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 우리 유가족들이 어디 가서 상담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담을 하긴 했는데 일반 상담은 한계가 있고 그 이후에 생명의 전화에서 이제 유가족 그 네. 자조 모임을 처음 시작했어요. 자조 모임. 자조? 네, 서로 유가족. 돕다고? 네, 서로 네, 돕는다고? 예, 예. 그 구성원 한 4명, 5명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만나서 감정도 드러내고 울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 유품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가져오거나 그때는 사진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가장 클라이막스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보면 지난 과거들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했던 때 아니에요. 물론 그 사진을 보면서 펑펑 울기도 했지만 아 나에게도 이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이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그래서 나한테 충분히 참 효도를 충분히 했고 엄마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줬던 아이구나. 이렇게 그냥 내가 미안하고 그냥 내가 자책감에 빠져서 이렇게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행복한 즐거운 시간이 있었구나. 이 기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추억이 되니까 좀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네, 생명의 전화입니다. 네.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하셨죠? 있을까?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집으로 나 대신 뭐 많이 힘드셔서 전화하셨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하늘만 한 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2014년도 12월 1일 날 남편이 목매음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위로하고 지지할 누군가에게는 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어줄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좋아요. 그래요. 한두 명만 있어도 네, 돼요. 네. 맞아. 그러니까요. 아이, 근데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자살이나 뭐 유가족들이나 어차피 살고 죽음을 개인 선택이고 본인이 선택하건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말해주는 것처럼 많은 자살 사망자들이 정말 개인적인 이유일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자살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길목마다 친구가, 가족이, 사회가, 국가가 한 번쯤 손 내밀고 구명조끼를 던져줄 만한 길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와해됐다? 혹은 굉장히 이제 약한 거죠. 죽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나는 너무 죽고 싶어서 자살하겠어.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죽는 약간 아이러니컬하게 이 고통이 끝나야 되니까 끝내고 싶어서 그 방법은 죽음밖에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워낙 많고 되돌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항상 자살 사건이 날 때마다 자살한 사람들에만 생각을 했지 그분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면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시 유가족 분들이 보신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My regrets look just like text I shouldn't send. And I got neighbors.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